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가 중국의 지표가 좋지 못하고 또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또 장중에 기관의 매물 압력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2,000선을 반납하는 그런 날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간밤에 뉴욕처럼 우리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뉴욕 쪽의 제조업 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와 유럽은 쉬었지만 뉴욕 마감도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뉴욕에 앞서서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요, 부활절 휴가로 계속해서 휴장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열렸는데 제조업 지표 실망 때문에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3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스탠다드 & 포어스 500과 다우 역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주택건설 지출은 4년 내 가장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미국의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하면서 1월 이후 최저치로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날 있었던 우리 정부의 4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증권가는 기대 이상이다 혹은 제한적 효과만 낼 것이다 라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코너들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4월 2일 화요일 우리 장 기장을 약 한 5분,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원 부장님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예,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사실 전일의 그 시초가 공략 종목이 K-맥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OLED 장비 쪽으로도 진출하면서 새롭게 이제 신사업 쪽에 장사가 잘 돼서 기업의 또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얼마 전 있었던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었다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전일 생생하게 기억나는 부분은 현재 PER이 2011년도 사상 최대 실적 냈을 때 대비했을 때 9배 정도로 높지 않다라는 밸류 메리트도 강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종가 기준으로 9%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시초가에 들어가 보자 하셨었는데 AS 본격적으로 받아볼까 합니다. 강정호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밸류 매력 강조해 주셨었는데 어제 많이 올랐고 목표가도 달성해서 시초가 대비 10%나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AS 들어볼까요? 네, K-맥 어제 시초가 제시하고 또 AS까지 또 했는데요. 마이너스까지 달성해서 일단 뭐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 최근에 그 트렌드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맥이 사실 이런 바이오 업종으로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만 이 숨은 어떤 그런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DNA를 칩을 필두로 해서 세계 바이오 시장을 좀 공략할 계획으로 있고,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용 정밀 시장 분석기기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바이오 장비의 성장성, 최근에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인 BOE에 OLED와 LCD 공정용 모니터링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런 중국 시장의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올해 시장 최대 실적, 제가 보수적으로 어저께 밸류에이션 매력 올해 실적 최대치 전망을 지금 그 K-맥의 대표이사가 인터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산정해 봤는데 16,000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판단했었고요. 올해 뭐 증권사 컨센서스 리포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한 그런 부분 16,000원까지 밸류에이션 매력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차익 실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어떤 주종을 또 보이냐에 따라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K-맥을 매수 지점이 되면 주가 공략주로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쯤 현금화시켜도 괜찮고 다시 한번 공략할 때는 얘기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K-맥 축하드리겠고요. K-맥에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넓게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종목별, 특히 개별 종목들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셀바이오텍을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은 그 세계 5대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업체 중 하나고요. 이 발효와 코팅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당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이 다량의 유산을 생성하는 장내 세균을 말하는 거고요. 이 발효라든가 기능성 식품, 의약품 정장제, 동물용 의약품, 화장품, 뭐 그 사용이 폭넓고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의 자체 브랜드인 듀오락의 시즌2 개발과 제품 리뉴얼을 통해서 이 B2C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최근의 시장 트렌드, 바이오와 헬스케어, 제약업 중의 상승 트렌드입니다. 올 설 연휴 이후에 듀오락 기업 판매 급증으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판매를 위한 준비 수량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건강에 대한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 듀오락 케어는 장 내의 유해균 증식을 좀 억제하고 유산균 증식을 돕는 그 제품입니다. 당초의 목표 수량보다 좀 주문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셀바이오텍 자체 내에서도 공장 증설을 좀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으로 좀 성장성인데요. 2007년부터 셀바이오텍이 매년 15% 이상의 성장세를 좀 기록해 왔습니다. 올해도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는 20%의 성장성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은 310억, 영업이익은 78억, 순이익은 73억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EPS가 781원인데 현주가 PER 21배입니다. 바이오 업종이 워낙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배가 다소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트렌드가 30배까지도 지금 적용받고 있는 PER 적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 좋은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셀바이오텍을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아주 강한 수급이 여러 차례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셀바이오텍 가격 설명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역시 시초가고요. 매수가는 목가는 17,500원에서 18,000원 밴드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셀바이오텍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2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전일 4월 첫 거래, 2분기 첫 거래에서 의외로 2,000선을 반납해 조금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전일 오후 5시에 박근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났죠. 오늘 또 건설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숨을 골랐습니다. 중국도 어제 그랬지만 뉴욕 역시 제조업 지표가 그다지 좋진 않았었는데 나쁘진 않았지만 경기 회복이 굉장히 완만하다라는 것이 시장에 약간의 실망을 안겨줬었죠. 오늘 우리 코스피는 좀 잘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보합권에서 지금 출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995.99포인트에서 96포인트에서 시장을 하고 있고요. 상승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모습,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보합에서 지금 시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일 뉴욕 증시가 좀 하락했던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저께 시장이 갭상승이 어쨌든 나왔던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장대 음봉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보신다면은 지금 일단은 5일선 어저께 정확하게 5일선을 딱 지지를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5일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아직까지 나쁜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010포인트 전후로 해서 한번 걸릴 수 있는 위치에서 어저께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추가 상승을 좀 하려는 모습을 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저께 결과론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최소한 어저께 음봉의 반 이상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 이상에서 지수가 마감한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조금 보신다면은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외국인도 한 21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거의 2주 만에 외국인이 이제 첫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에서 어저께 소폭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 어쨌든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시장을 뭐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오늘도 약간 매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연동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보합권대에서 대부분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모두 약보합권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어저께 조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일정 한 1% 가까운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기타 금융주, 신한지주라든지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좀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일단은 어저께 좀 기대가 있었던 종목군들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는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타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도 좀 기대감을 좀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는 뭐 그럭저럭 잘 출발, 보합권이지만 플러스 보합권,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는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BOJ 앞두고 주가는 조금 형편없어지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미 2% 넘게 빠졌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도 0.7% 정도 반등이 아니라 추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상 이미 21선을 건드렸었는데 언제나 이 부근에서 올라왔던 니케이가 오늘 일단은 추가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출발을 한번 볼까요? 어제 양 매도로 끝냈었는데 오늘 또 반대 상황의 수급으로 괜찮은 출발이라고요?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출발은 좀 좋네요. 어제도 네. 강보합권 출발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0.3% 정도 555포인트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최근에 좀 트렌드가 연 3일째 그 출발은 좋지만 끝이 계속 안 좋은 장각 후약 장세로 계속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5포인트 부근에서 주가가 그리고 지수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을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조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과연 추가적인 상승 전략 후강으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본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 139억 그리고 기관은 17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도가 오락 문화업종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전체 17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락 문화업종에 16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특히나 어제 저희가 그 소개해드렸듯이 파라다이스 SM에 집중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그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 양 매도가 좀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양 매수가 들어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 출발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양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억 그리고 기관이 한 3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현재 12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이 양 매수가 장 후반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던 SM 그리고 파라다이스 얼마만큼 오늘 주가 선방을 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출발 상황이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상황은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강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96%, SL트리온이 0.9%, SK브로드밴드가 0.6%, 메가스터디가 0.8%, 네오이즈게임즈가 1%는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S홈쇼핑도 1.2%, 주성엔지니어링도 1.8%의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태용은 마이너스 0.42%, OCI 머티리얼즈는 0.4%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호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우리 원달러는 어떤 흐름으로 일단은 출발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지표가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출발하고 있는지 달러원 상황 살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80전 하락한 111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0원 50전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13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통화들이 미 경제 지표의 호조와 부진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수개월 전의 시장에서만 하더라도요. 미 경제 지표의 호조는 위험 통화들의 강세, 또 미 경제 지표의 부진은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나타나곤 했습니다만 최근 미 경제 지표의 호조 유무는 곧바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유지 여부와 연계되면서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개인 소비와 소비자 심리 지표 등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로 달러 원이 반등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밤의 경우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달러화가 전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이 과정에서 달러원 역시 역외 시장에서부터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달러화의 상대 통화들이 모두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의 거래인 크로스 거래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로엔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유로엔은 1유로당 119엔을 기록하면서 최근 한 달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의 부진과 또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점이 엔화의 매수세로 몰리면서 유로엔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유로엔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유로화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을 매수한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유로 호주 달러 크로스 거래가 유로 원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엔화의 강세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원화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의 유로 캐리 트레이드는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주요국들의 외환 보유고는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등 주로 5개 통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환 보유 통화의 다변화와 또 투자 통화를 상품 통화까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수출업체들의 내고와 함께 달러원의 상단을 제한하는 대외 변수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에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금리는 3%로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후 나오는 호주 중앙은행 총재 성명서 내용에 따라서 호주 달러와 원화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10원대 중심의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벤트가 많아서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외환시장 전망 감사합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분석으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천을 하루 만에 회복시킨 4월 2일 9시 10분경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고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주식회사 알파라이징스탁의 정지은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어떤 작전 세워보면 좋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전날 미국 시장이 좀 밀리면서 아마 투자 심리는 좀 위축이 되면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강과수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은 포커스는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한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금일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1300만 화소에 대한 그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메라 모듈 쪽, 부품 쪽에 대한 종목군들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실적이 겸비가 되면서 뭔가 이슈나 좀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고 수급이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로 이제 묶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급이 좋았던 그런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건지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건지 부분들을 맞춰서 보게 된다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섹터 같은 경우라면 뭐니 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섹터가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성장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그 섹터로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서 실적이 바닥을 치고 2013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오늘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라면 지금 동양강철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동양강철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 압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나 고속철도, 자전거 등의 좀 사용처가 좀 다변화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동양강철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LCD TV와 LED TV의 엣지바를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10년도에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을 한 이후에 2011년도와 2012년도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나고 적자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량 부분들, 수지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마진율이 좀 떨어지면서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다시 1월부터 삼성전자의 공급 물량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지수는 좀 그 종목은 바닥권역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접근하기가 비교적 편안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은 좀 올라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는 2,490원 약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굳이 위에서 따라잡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50원 부근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50원부터 약 한 2,4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인트 전날 좀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2,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2,9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동양강철 같은 경우라면 최근에 전날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 가시성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 지금 현재 2013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 크루셜텍이라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관련해서 삼성전자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갤럭시 4에 대해서 2차 전지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품을 이번에 좀 공급을 시작을 하죠.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바닥을 치고 나서 실적적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시작을 좀 본다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실적주를 찾아라 라시면서도 오늘 또 종목 동양강철 외 일진머티리얼즈, 크루셜텍도 관심권에 갖지 않은 말씀 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알파라이징 스탁 정지훈 실장님의 작전 타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0을 찾는 듯 했으나 상승폭은 다시 줄어서 1,990선 후반대입니다. 자, 전일 5시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윤곽이 정확하게 청사진이 나왔는데 건설주의 흐름이 그냥 좀 조용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건설주 약한 모습을 좀 띠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아침에 좀 기대감을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상승폭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마감했던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평가가 좀 파격적인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이 나왔다라고 네. 했는데도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어요.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 약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몇몇 대책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너무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 주택이라는 것이 약간 거래 활성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서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좀 혜택을 주다 보니까 과연 이게 서민 전체가 좀 맞는 것이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네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근데 일단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조금 좀 주가가 좀 그동안 좀 올라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이러한 부분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뭐 대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주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조금은 이제 추가적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삼성물산 모두 한 1% 전후로 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현대산업만 한 0.5%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25,800원 정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최근에 건설주 주가를 좀 보신다라면은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은 발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적으로 보신다면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산업은 해외 건설보다 국내 건설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건설주는 지금 제가 보기엔 삼성물산이나 현대산업을 중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건설주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또 이제 은행주, 금융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었는데 오늘까지는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정부 출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이걸 시장에다가 그냥 대량 시장가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어떤 기관 쪽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 비능청 이런 쪽에다가 물량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블록딜로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주가가 뭐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걸로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면은 그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셔야지 기업은행이 뭐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뭐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에스텍스 그룹주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코스피에 있는 특징주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제 액터즈 소프트이어서 오늘 또 전반적으로 게임주 흐름이 카메라, 이 화소와 관련된 카메라 렌즈와 관련된 스마트 기기 부품주와 함께 좋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조금 부진한 쪽은 역시 아까 짚어주셨던 카지노 쪽인 것 같은데 유증한다는 그런 종목도 있다고요? 예. 일단은 뭐 사람인 HR 같은 경우 현재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회사 캐파에 비해서 어떤 자금이 좀 상당히 크다는 게 좀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3자 배정이라든지 그리고 대주주 쪽으로 집중이 되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 공모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회사 캐파보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유상증자가 됐을 경우는 어떤 주가 약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아무도 지금 현재 7% 넘게 빠졌다가 지금 현재 낙폭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현재 이 유상증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유상증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신주 260만 주가 어쨌든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발행주식주가 900만 주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유상증자 물량으로 풀리게 된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 조금 주가에 좀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낙폭을 좀 많이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좀 낙폭을 많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일 그리고 모레 쪽에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언급을 좀 해주셨듯이 액터즈 소프트라든지 그리고 게임아이가 오늘 상당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참 요새는 그 게임이 나오게 되면 저희 전문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 밀리아나스라는 게임이 국내에서 조금 흥행이 평판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 게임 같은 경우에 홍콩이라든지 그리고 대만, 마카오 쪽으로 현재 그 서비스를 이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중국에도 이제 론칭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어떤 한정이 됐던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한 어떤 해외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게 되면서 최근에 뭐 55,000원 저항대 돌파를 하게 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만이라든지 마카오, 그 더 나아가서 중국 쪽의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요 회사도 뭐 컴투스만큼 상승하지 말라 그런 부분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순환매의 사이클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 종목만 또 다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액터즈 소프트, 뭐 게임아이라든지 그리고 JC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컴투스와 같은 그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액터즈 소프트라든지 그리고 게임아이에 비해 좋지가 않은데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게임 업체 내에서 선도 업체가 당연히 있겠죠.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어떤 파일을 계속해서 늘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컴투스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 잘 아시다시피 NH 라인을 통해서 게임의 어떤 그 일본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진출을 했었지만 여의치 않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인 매출 확정 기대감이 꺾여버린 상황 속에서 후발 업체들이 원활하게 조금 해외 매출 그리고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떤 눈높이 어떤 작업이 좀 이루어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장의 참여자들의 어떤 시선이 기존의 대장주보다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매출과 그리고 해외 진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서든어택 같은 경우 매출이 시장 점유율 한 1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어떤 롯데와 조금 그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롯데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열성 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반등이 조금, 그러니까 광고 효과로 인한 매출 확대, 그러니까 기존에 정체된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은 해외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규 모멘텀 있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 카지노 쪽은 오늘 뭐 아주 약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이제 다시 좀 카지노주는 좋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잘만테크는 결국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고요. 일단 그런 우려감이 있네요.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아침 쪽에 다뤘었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었는데, 저도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좀 알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카지노 업체들에 대해서 레저세 10%를 뭐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1차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금 부과로 인해서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레저세 부과가 만약에 확실하게 되게 된다면 어떤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장기 평선이 할 수 있는 121선을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줬었는데, 다시 한번 121선이라든지 장기 평선에 대한 지지 여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좀 편입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업 리스크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잘만테크 일단은 그 6주 후에 어떤 사회 이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연 선임할 건데 4월 2일날 어쨌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과연 얼마만큼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빠르게 어떤 사회이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냐에 따라서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그 한일이라는 종목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배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경영 개선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조금 한국 거래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일이만큼의 어떤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은 잘만테크도 조금은 주가가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조금 그 회사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코스피 쪽으로 넘어와서요. 코스피 200 쪽에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오늘 들려왔습니다. 아니, 편입이 확정됐다고 하죠. 동원 F&B가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된 좀 뉴스들 더 챙겨보겠고요. 제일모직도 오늘 개장 전에 독일의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조회 공시가 떴더라고요. 네, 동원 F&B 같은 경우는 이제 RNA 바이오가 이제 탈락이 되면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 뉴스가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코스피 200 편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급등보다는 일단 실적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치 캔에 대한 수출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의 이제 OLED 관련된 기업을 좀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근데 주가가 이미 이러한 부분도 조금 지난 한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9,000원, 9만원대 걸리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적으로 오늘 조금 이제 특징주가 좀 많이 있는데 일단 M&A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금호종금이라든지 뭐 천일고속, 뭐 태산 LCD 같은 종목군들은 뭐 연일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금호종금 같은 경우 우리금융에 지금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일단은 편입이 된 상황이면은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미 M&A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뭐 태산 LCD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지만서도 일단은 태산 LCD도 조금은 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천일고속 같은 경우가 이제 신세계에 좀 편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점상한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괜찮은 종목군들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STX 그룹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좀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ST 페노션이 인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산업은행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강만수 산업은행 장이 이제 그만두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좀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어떤 코멘트를 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은행이 만약에 인수를 참여하는 회사가 없으면은 자기들이 그냥 떠안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STS 그룹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가서요. 오늘 또 특징적인 이쪽의 흐름을 저희가 챙기지 않을 수가 없네요. 카메라 렌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셀코닉스, 디지털 옵틱뿐만 아니라 파트론까지 다 드신 고가네요. 참 카메라 렌즈 업체는 상당히 주가가 너무나 강합니다. 렌즈는 계속 다들 좋은 거 쓰려고 하니까 화소가 높은 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 기정사실인데 참 과연 파트론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아, 주가가 참 그 내가 산 종목이 잘 가면 좋은데 이렇게 참 그 지붕이 닭이죠. 지붕이 쳐다보면 그렇게 닭 이런 표현을 좀 안 좋은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참 아쉽습니다. 그 많은 개인분들 이런 종목들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파트론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그 갤럭시 S4의 카메라 모듈 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화소 카메라 렌즈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 그 800만 화소에서 1,300만 화소 올라오게 되면서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제가 알기로 한 렌즈 하나당 0.8달러에서 뭐 1.3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 렌즈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1,300만 화소 카메라 렌즈가 3개가 겹쳐지게 되면서 그 화소가 굉장히 상당히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렌즈가 많이 그 렌즈 가격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 개수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렌즈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화소 경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카메라 렌즈 업체들 뭐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 회사들 주가가 꺾이는 시점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정체가 보이는 시기가 그때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기에 좀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가 좀 성숙기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옵틱 이런 업체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코닉스도 마찬가지만 이 카메라 렌즈가 어떤 그 잘 작동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검사라는 검사 장비 업체인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회사들도 조금은 앞으로 좀 지금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추세의 어떤 순응하는 그런 매매 패턴을 좀 가져가시면서 지금 어쨌든 추가 상승이 조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장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유가증권 시장 수급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전일 장중에 기관이 판다라고 해서 조금 화제가 됐었죠. 막판에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기관이 뭘 좀 정리했었나 순서대로 보면요. 가장 많이 던진 것이 레버리지고 2위가 파라다이스, 3위가 쌍봉에서 약간 밀린 듯한 LG전자, 그리고 4위가 역시 많이 어제 전일 급락했었던 GKL과 현대해상 5위 있었고요. 6위가 포스코, 7위가 기아차였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별 표시해 놓은 것은요. 전일 투신권이 매도한 것과 상위권에서 매도 상위에서 겹치는 종목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이제 투신권이 2,000 위에서 좀 정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전략까지 주시죠. 결국은 또 2,000포인트에서 또 뭐 환매에 대한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 또 저항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특징 종목군들은 일단 실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4월 달에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저조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파라다이스나 GK를 만약에 세금이 진짜 부과가 된다면 실적 급격하게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1분기까지는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된다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LG전자라든지 포스코,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종목별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을 좀 보신다면 저는 시장은 조금 비록 하락을 조금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상승량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삼각수렴의 마무리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결국엔 추세가 한번 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영원히 우리나라가 뭐 올해 내내 2,0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전후로 해서 뭐 박스권을 그릴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언젠가 돌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시장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흔들리곤 했지만 그래도 중장기로는 상승 마인드 계속 갖고 가자라는 얘기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정의 빌미가 왔다.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빌미가 됐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일본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 가까이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어저께 그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빠져들 이유가 있나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중국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 즉 생산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생산이 왜 둔화가 될까요? 즉 소비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조업 지표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연준에서도 판단하고 있듯이 소비가 우리가 예상치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가 좀 앞서 나갔는데 어쨌든 뭐 제조업 지표가 안 나왔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 핑계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듯이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조금 마찬가지 그런 영향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GDP의 70%가 생산 제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향성이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펀더멘털적에서 개선이 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으로 올라왔다 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는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시 한번 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매수 타이밍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는 잃지 마십시오.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동성홀딩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기대와 한계의 공존, 더딘 주가 복원의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를 살펴주셨고요. 키움증권에서는 현대기아차 2013년 3월 글로벌 판매 결과를, IM투자증권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둔 외인의 차익 실현에 대해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이 막강한 자회사들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있는 동성홀딩스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회사인 동성하이캠은 이 핵산과 유기 과산화물 등의 제품을 국내에서 과점하고 있고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멜라닌 폼의 상업화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화인텍은 이 셰일가스 영향으로 LNG선 발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회사인 동성에코어 역시 폐타이어 열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회사를 통한 지분법 이익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1950선을 단기 저점으로 반등하던 증시가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1일 천하로 끝이 났고 중국인 투자 모멘텀 부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펀더멘탈의 한계와 이 부동산 종합대책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추가 반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3월 후반 이후 디커플링 완화 요인들이 등장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분적인 매크로 개선 기대감으로 IT와 유틸리티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황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 불안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이 지수의 복원 속도는 더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입니다. 현대차는 2013년 3월 글로벌 판매가 0.9% 증가했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으로 내수와 수출 판매는 감소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견조한 판매 증가가 국내 공장의 판매 감소 영향을 상쇄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타법인의 판매는 감소되고 있지만 이 브라질 법인을 통한 판매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기아차입니다. 이 기아차는 2013년 3월 글로벌 판매량이 1.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 중국과 미국의 판매 증가가 글로벌 판매 감소폭에 축소하고 있고 2분기 이후 K5와 스포티지 등의 신차 출시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판매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님이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전일 미 증시가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미 제조업 지수 부진의 영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도체 지수가 2% 급락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요. 국내 IT 업체들의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IT 업계 쪽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락보다는 오히려 외인들의 차익 실현을 앞두고 기간 조정 형태를 띈 다음에 상승의 좀 가능성이 무게가 높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키프로스발 악재에도 좀 어느 정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로존 쪽으로 여타 국가들로 전이될지에 대한 부분들, 예금에 대한 세금은 일단 이중과세 논란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잠재돼 있지만요, 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보다는 오히려 국내 시장의 기간 조정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야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은 실적 담보 믿을 수 있는 거는 전차군단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여타 종목군들로 매기세가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금일 같은 경우도 혼자 독주하면서 지수를 지금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 2000선을 중심으로 밴드 하단 1980선 하고요. 밴드 상단 2020선 정도에서 박스권 매매가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제가 JCE하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가지고 나왔는데요. 손절가는 한 2% 짧게 잡고 접근하면 무난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님의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키프로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고액 예금자에 대해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동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지금 그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스텔리오스 아메리카노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니코시아 지방법원에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법원에서 받아들였고요.
내용은 이제 정당한 보상이 없는 헤어컷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내용이고 또 유럽 인권 선언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종 판결까지는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키프로스는 구제금융을 못 받고 그냥 디폴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키프로스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 최종 심리를 대법원에서 빨리 소명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도 역시 똑같은 그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았을 때 키프로스 문제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일반 예금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로 빚을 청산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로 인해서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ECB나 유로존에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편 유럽 부실은행들이 재무 구조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무디스의 전 부회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이제 뭐냐면 무디스의 전 부회장인 크리스토퍼 마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럽 은행의 회계라든가 공시정보는 조크 수준이다라고 완전히 비난을 했죠. 독서를 날렸는데요. 이제 그 2011년도만 해도 지금 키프로스 은행이라든가 스페인의 방키아, 이탈리아의 방카, MPS 같은 회사가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금에도 지급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서는 그 유럽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도 부실한 거고 또 금융에서 제공하는 재정 상태 정보도 역시 가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지금 유로존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문제가 스페인 키프로스 문제가 결국 스페인 금융 문제로 전염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그 유로존에서 키프로스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대지 말아야 할 거야 손을 대부로 인해서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뚝뚝 조그만 구멍 하나로 뚝이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은 신뢰가 땅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조만간 유로존에서 뭔가 다른 변화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게 합니다. 예. 한편 일본 BOJ 지금 앞두고 있는데 아베 총리의 좀 립서비스가 먹힌 걸까요? 일본 국민의 74%가 1년 뒤에 물가가 오를 거라면서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고 하네요. 1년에 4번 정도 그 생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일본 은행에서 한답니다. 네. 근데 전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 올랐죠. 그러니까 전해 조사보다 21포인트 정도 올라서 7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당히 오른다, 또 조금 오른다 답한 사람이 합계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일본 경기가 살아나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거죠. 예.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는데 그것이 주식시장을 살리고 주택시장을 살림으로 인해서 어떤 소비자나 국민들의 그 생각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정부에서 뭔가 주문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거 일본처럼 강한 신념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일본이 디플레 탈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부채가 GDP 대비로 200%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정도까지 간 나라는 없기 때문에요. 만약 삐끗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또 요즘 그 후지산도 계속해서 지진이 슬슬 나서 화산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네. 일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건 정말 연말이나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뭐 기대 심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뭔가 할 것 같습니다. 4월 금통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제 한은도 뭔가 역할을 할 때가 됐다라면서 소위 금리 인하 돌직구를 던졌다. 뭐 이런 분석의 뉴스도 있네요. 지금까지는 그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 없었죠.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정부 구성이 돼서 18대 정부가 구성이 돼서 지금 재정 정책을 하는 과정이죠. 근데 시장은 항상 보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움직여야만이 시장은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근데 지금 재정 정책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독립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이 그 돌직구를 알리면서 한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소기업 총액대출 한도도 인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 현정태 인하대 경상대학 교수도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적어도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이상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많은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주변에 많은 어떤 그 투자가라든가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지금 금리 인하가 대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국내가 수출이라든가 이게 뭐 계속해서 흑자가 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물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기가 침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정부 정책을 이게 따라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할지라도 이 금리 인하를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서 지금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하느냐, 그냥 떠밀려서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그 효력의 크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재정정책에 발맞는 통화정책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장에 대한 조언 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도 눌림목 숨고르기가 이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숨고르기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년에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 부양책이나 성장에 방점을 주면서 부동산 강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추경이 또 나올 거고 금리나 기대감인데 주가가 눌린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도 현물에서 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장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 기관에서 보면 기관에서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업 쪽에서 지금 레버리지를 매도가 한 4,500만 주 이상 매도를 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하락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걸 걷어들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투신권에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대응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조정을 주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후장에서는 결국 어저께 낙폭을 다 줄이는 그런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2009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33인데 2009포인트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2009포인트를 그냥 가는 길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2033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다시 탈환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수급이 조금 해결이 돼야겠네요. 오후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치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